18장 사투. 국내로 간 회영은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만주는 여전히 불안불안했다. 서경은 회영이 없는 상황이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만주에서는 가뭄이 지나가고 잠시 숨을 돌릴만 하자 이번에는 마적대가 출몰했다. 마적의 속성을 잘 아는 만주 원주민 지주들은 매년 일정한 돈을 상납하면서 화를 면했다. 그래서 마적들은 돈을 상납하지 않는 한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때마침 서경은 만주의 왕으로 불릴 만큼 유하현 일대에서 큰 지주로 소문이 나 있었고 마적대들이 이를 포착했다. 겨울에 서경이 회갑을 맞아 가족들과 신흥무관학교 교사들이 서경의 집에 모였다. 만주에 온 지 5년 차에 맞이한 생일이었다. 오늘은 어르신을 위해 돈 좀 팍 쓸 생각이네. 박경만은 김준태를 데리고 멀리 통화읍에 나가 장을 보면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학교를 살리느라 금고를 열어놓고 돈을 물쓰듯 했던 일을 생각하면 장거리를 아무리 많이 사도 아깝지 않았다. 모처럼 서경의 집은 전 부치는 냄새와 고깃국 냄새가 퍼졌다. 떡시루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올랐다. 이렇게 모여 음식을 장만하니 고향에 온 듯합니다. 여자들도 음식을 장만하면서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맞이 건영이 축사를 하고 철영, 시영, 호영, 아우가 함께 절을 하면서 만수무강을 빌었다. 회영은 국내에 있으므로 그 자리에 없었다. 다음으로 조카 며느리들과 자식들이 절을 올렸다. 그 다음은 신흥무관학교 교사들이 절을 올리며 건강을 축원했다. 마지막으로 박경만과 김준태가 절을 올렸다. 박경만은 만수무강을 빌면서 그만 펑펑 눈물을 쏟아냈다. 어르신, 가오실이나 정동 집에서 받으셔야 할 회갑상을 만주에서 받다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지요. 박경만 때문에 갑자기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마지 건영도, 셋째 철영도, 다섯째 시영도, 막내 호영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송동댁은 크게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오늘은 영석 어르신께서 회갑을 맞이하신 기쁜 날인데 우리가 어르신을 기쁘게는 못 해드리더라도 울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교감 여준이 정리를 하고 나섰다. 여준도 한바탕 눈물을 흘린 티였다. 만리타향 험한 만주 땅에서 차린 눈물의 회갑잔치였지만 모처럼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 각자 처소로 돌아갔지만 은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남았다. 서경이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한 탓이었다. 서경은 회영이 국내로 간 다음부터 은숙과 아이들의 보호자 노릇을 했다. 잔치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은숙은 이른 새벽 측간에 가느라 마당으로 나갔다. 그때 어디선가 섬뜩한 바람이 몰려오고 있었다. 만주 벌판을 달릴 때 들었던 바로 그 말발굽 소리였다. 등골이 오싹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되돌아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수십 명 마적대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마당에서 맞닥뜨린 마적대가 은숙을 향해 총을 쏘았다. 총알이 왼쪽 어깨를 관통하면서 은숙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박경만이 번개처럼 서경의 방으로 뛰어가 금고를 안고 달아났다. 박경만은 정신없이 뛰고 또 뛰면서 큰사랑 대감마님 그리고 조상님네들 제 목숨을 잃을지언정 이것만은 지켜주소서라고 빌었다. 은숙을 쏜 마적대들이 우르르 방으로 쳐들어가 일부는 서경을 묻고 일부는
방마다 다니며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통하는 옷가지와 물건들을 자루에 쓸어 담았다.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방에서는 서경의 어린아들 규서가 울고 걷는 방에서는 회영의 아이들이 울었다. 5살짜리 규숙은 구석으로 도망가 공포에 질린 채 울고 3살배기 규창은 마적대 발길에 차이며 울었다. 아이들이 울자 마적들이 소리를 지르며 공포탄을 쏘아댔다. 들짐승처럼 방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발길에 규창이 밟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스쳤다. 마적들 발길에 화로가 넘어져 이글거리는 불이 쏟아졌다. 울면서 방을 기던 규창이 불을 짚고 넘어지고 말았다. 뺨이 불에 닿고 손으로는 불을 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자지러진 아이의 울음이 혼미한 은숙의 의식을 흔들어 깨웠다. 은숙이 필사의 힘으로 방을 향해 기었다. 피가 낭자한 몸으로 불에 엎어져 있는 아이를 드러내어 안았다. 아기는 엄마가 왔지만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은숙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아이를 물들였다. 온 집안을 휘저으며 난장판을 친 마적대는 서경과 행랑채에서 기거하는 학생들과 김준태 등을 납치하여 산속으로 사라졌다. 마적대는 잡아간 인질의 몸값을 만족할 만큼 주지 않으면 귀를 잘라 보내고 그래도 만족할 만큼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 보내고 끝내 만족하지 못할 때는 목숨을 잘라 보낸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생각하며 공포에 떨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수가마을에서 40리쯤 떨어진 한인마을에 마적대가 출몰하여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한 아이당 얼마씩을 책정해 돈을 가져오는 대로 풀어준 일이 있었다. 박경만은 금고에 들어있는 금을 가지고 가 서경을 구해와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일단은 그쪽에서 협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서경을 믿었다. 그의 인품이라면 아직 마적대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을 것이었다. 마적대들에게도 한 가지 철학이 있었다. 그들은 선비를 숭상한 탓에 선비는 공격하지 않았다. 총을 맞은 은숙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신흥무관학교 선생들과 학생들이 달려와 일부는 총알이 뚫어놓은 상처에 치약을 우겨 넣어 지혈을 시키고 일부는 통화읍에 있는 적십자 병원으로 말을 달렸다. 통화읍 적십자 병원 원장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명성을 날리던 김필순 박사였다. 김필순은 서경, 회영 형제들과 가까운 사이로 형제들 가문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환인들을 치료하면서 독립운동 기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필순 박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험준한 고개 세계를 넘어 200리길을 밤새워 말을 달렸다. 김필순 박사의 신고로 통화연에서 파견한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도 함께 출동했다. 100명의 군인을 보내준 것은 서경의 명성을 알고 있는 통화연 현장이 특별히 베푼 배려였다. 군인들은 서둘러 서경 일행을 구하러 마적대가 응거하고 있는 산으로 출동하고 김필순 박사는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은숙과 화상을 입은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필순 박사는 두 모자를 살리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군인들이 도착하자 마적대들은 이미 서경을 석방한 상태였다. 서경이 선비라는 것을 안 마적 두목이 보내주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그런데 군인들이 출동하자 두목이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경은 무사히 구조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은숙 모자는 6개월 만에야 상처가 아물었다. 은숙은 무사히 생명을 건졌으나 건강이 말이 아니었다. 서경은 박경만을 시켜 보약을 지어오게 하면서 은숙을 돌봐주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예 은숙과 아이들을 집으로 들여서 함께 살기로 했다. 우당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된 아이들은 날마다 뒤엉켜 놀면서 싸우기도 했다. 석영이 나이 60을 바라보며 얻은 규서가 4개월 늦게 태어난 규창을 늘 제압하려고 했다. 석영 부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애지중지한 탓이었다. 석영은 늦둥이 자식 사랑에 혼을 빼앗겨 어떤 일이 있어도 규서에게만은 쌀밥을 먹여야 했다. 박경만은 규서를 위해 자주 통화업에 나가 제일 좋은 쌀을 골라 사왔다. 이래서 공자님께서 부모에 대한 효를 그리 애타게 당부했던가 보구나. 석영은 하얀 쌀밥을 맛있게 먹는 규서를 바라보며 늦둥이 규서에 흠뻑 빠진 자신의 심정을 스스로 말했다. 옆에서 박경만이 규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마디를 했다. 규서야, 넌 이 다음에 크면 남보다 10배로 효도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옥수수밥, 조밥을 먹어도 너에게는 쌀밥을 먹이는 아버님이시다. 규서는 머리를 끄덕였다. 규서는 6살에 동몽선습을 뗄 정도로 총명해 더욱 사랑을 받았다. 복병은 언제나 문 밖에서 차례를 기다린 듯했다. 이번에는 전염병이 습격했다. 만주열, 장질부사, 만주열과 홍역이 만주 전역을 휩쓸었다. 가장 먼저 시영의 가족들이 죽어나기 시작했다. 큰아들 규봉의 2아이가 홍역으로 죽고 아이들 뒤를 따라 시영의 부인 박씨도 만주열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회영의 가족들도 전염병을 피하지 못했다. 은숙, 규숙, 규창이 모두 홍역에 걸렸다. 은숙은 홍역에다 만주열까지 걸려 살기가 어렵다고 가족들이 발을 굴렀다. 석영은 충격을 받고 토열하며 쓰러지고 말았다. 홍역과 장질부사도 모자라 천연두까지 겹치면서 만주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과 동지들도 자고 나면 누군가 죽어나갔다. 석영은 다행히 별일 없이 털고 일어났지만 은숙과 아이들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쓰러졌다가 겨우 몸을 추스른 석영은 어떻게 해서라도 회영 가족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만과 김준태가 약을 다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밤새도록 약탕관을 맴돌았다. 저희들이 할 테니 어르신께서는 눈 좀 붙이시지요. 이제 겨우 쾌차하셨는데 그러다가 또 병을 얻을까 두렵습니다. 병은 약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느니라. 석영의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말았다. 은숙과 아이들이 무사히 회복되었다. 석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이번에는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면서 고깃국을 끓이고 쌀밥을 먹이도록 했다. 철없는 규창이 며칠 동안 고깃국과 쌀밥을 먹게 되자 또 아프면 안 되느냐고 엄마에게 물었다. 1918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지 7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 배출한 학생들은 모두 독립군으로 투입되었고 일본군과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다. 여러 독립운동 기지 가운데 무관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독립군을 배출하는 곳은 그때까지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유일했고 그들은 대고산, 소고산이 둘러쳐진 곳에서 대한제국의 무관들에게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탓이었다. 그런데 독립자금은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다.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온 것도 회영이 국내에서 융통하여 보내준 것이었다. 석영은 도리 없이 계속 금고를 열어야 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날마다 금고가 줄어들자 박경만이 애가 탔다. 금고의 돈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박경만은 마치 전쟁 중 군량미가 떨어져 가는 것을 장군에게 보고하는 부관처럼 날마다 보고를 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사정이 그쯤 되자 애국지사들도 고민이 깊어졌다. 맨 처음 추가마을에 입성하여 부지를 구하지 못해 난관에 처했을 때처럼
동지들이 하나둘 다른 활동처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이상용, 김대략을 중심으로 한 영남 사람들이 줄지어 유하로 떠난 다음 이동영, 장유순도 수가마을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동영, 장유순이 누구던가 맨 처음 독립운동 기지를 세울 때부터 만주 서간도를 헤매며 온갖 어려움을 함께한 동지들이었다. 어르신, 이젠 우리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망명자의 처지가 이런 것인 줄 몰랐네. 어딜 가든지 몸조심들 하시게. 어딜 가든지 어르신의 거룩한 정신을 가슴에 묻고 살겠습니다. 보내는 사람들이나 떠나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다섯째 시영도 아들 규봉과 함께 봉천으로 떠났다. 서경의 장남 규준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으므로 활동처를 찾아 추가마을을 떠났다. 규준은 의열단에 가입하기 위해 길림으로 갔다. 의열단은 3.1운동이 끝날 무렵 김원봉을 단장으로 하여 13명 열혈 청년들이 모인 급진적 단체였다. 어린 나이에 억지를 부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김산 등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진 의열단은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이유를 지금까지 독립운동이 소극적인 탓으로 규정하고 이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을 품은 그들은 국내의 주요 인물 암살과 주요 기관 폭파를 목표로 삼았다. 암살 대상은 조선 총독부의 총독, 고관들, 친일파 매국노들, 밀정, 반민족 행위를 하는 귀족과 대지주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순회들이었고 폭파 대상은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밀양경찰서, 부산경찰서, 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 왕궁 등이었다. 규준이 의열단에 가입했을 때는 이미 숫자가 30여 명에 육박해 있었다. 그들은 피나는 체력 훈련과 저격 연습으로 밤낮을 쪼개듯이 살았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사수가 되어야 하고 몸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비호처럼 빨라야 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듯 언행을 매우 경건하고 매우 진지하게 하면서 수영, 테니스 치기, 철봉, 엮기, 마라톤, 공중회전 등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훈련을 쌓았다. 그들은 조선 총독부 총독이 부임해오는 대로 연이어 대여섯 명만 죽이면 그 자리에 올 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해도 위협적인 것이며 총독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국내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것은 서로 목숨을 버리려고 경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학교는 결국 존폐 위기를 맞았다. 국내에서 회영이 어렵게 몇백 원씩 보내주는 자금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동지들 사이에서 폐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 학교를 유지해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게 다 영석 어른의 금고를 털어 바친 덕이었는데 어른의 금고가 돈이 솟구쳐 오르는 셈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신흥무관학교는 지금까지 3,500명 독립군을 길러냈으니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폐교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독립군단마다 우리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활약이 눈부시지만 그 중에서도 김춘식, 오상세, 박영희, 백종열, 강화린, 최해, 이윤강 같은 수재들이 김자진, 등로 군정서, 김자진 장군, 홍범도 대한독립군단 장군 휘하에서 뛰어난 교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커다란 업적이니 이제 폐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간단히 폐교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성급한 생각입니다. 각 현의 한인 대표들을 만나 학교 유지회를 조직해보면 어떨까요? 만주 지역 어디든 한인들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학교 유지회라니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어찌 폐교부터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세운 학교인데. 교감 여준이 화를 냈다. 교감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폐교할 때 하더라도 일단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교사 김탁이 여준을 거들고 나섰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아직도 우리 학교 첫 졸업생들과 고생했던 백서농장을 잊을 수가 없소이다. 여준이 처절했던 백서농장 이야기를 꺼내자 자리가 숙연해지고 말았다. 여준은 누구보다도 백서농장에 대한 감회가 깊었다. 신흥무관학교 첫 졸업생을 배출한 교사들은 감격에 겨웠다. 그때 윤기섭 교감과 교사 여준, 김동삼이 첫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신흥하구단을 만들었다. 신흥하구단은 백두산 서쪽 첩첩산중 밀림고원의 신흥무관학교에 이어 제2분영을 만들기로 하고 특별훈련대를 편성하여 정예부대를 양성하기 위해 그곳에 백서농장을 건설했다. 백서는 백두산 서쪽이라는 뜻이었다. 백두산은 사방으로 200여리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없었다. 사방 어디서부터 오르든지 여러 개 산을 넘어 장장 250리쯤 올라가면 전혀 딴 세상인 고원 평야가 펼쳐졌다. 산에는 곰, 노루, 산돼지 등 산짐승들이 설치고 마적대도 간간히 출몰하여 부딪혀 싸워야 했다. 신흥하구단은 그곳에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면서 수천 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군영인 백서농장을 건설했다. 농장을 건설하는 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처음 입영한 숫자는 380명이었다. 380명 중에는 각 지역마다 지도자가 포진해 있었다. 다만 함경도와 전라도 지역 출신만 빠져 있었다. 망명할 때 함경도 지역 지도자들은 대부분 북간도와 연해주로 갔고 전라도는 의병 활동으로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일본군에게 목숨을 잃은 탓이었다. 백서농장은 김동삼이 장주가 되었다. 입영자들이 계속 늘어나 500여 명에 육박했다. 10대 소년 입영자들도 부지기수였다. 13살도 채 안 된 아이들도 아버지를 따라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입영을 했다. 입영자들은 일본과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밀림 속에서 오직 훈련에 전력 투구했고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 거기에도 예외 없이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굶주림으로 오는 영양실조와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아버지를 따라온 아이들이 먼저 죽어가기 시작했다. 열병, 위장병, 심장병, 천식, 폐병이 속출했다. 병사들 방마다 앓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자 철벽 같은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2년차가 되자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병영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빈 방이 늘어갔다. 동쪽 막계동, 서쪽 만리관, 북쪽 망원치, 남쪽 오리저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도 없어지고 말았다. 500명 중 최후로 30명 정도가 남게 되면서 본부 병사를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게 되었다.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삼 장주와 훈독 양규열, 총무 김환재, 의감 김완, 외무 정선백 등이 해산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의논을 거듭했다. 그런데 교관 허식이 실망했소이다. 무슨 낯으로 동포들을 대면할 생각이오. 다 나가시오. 나 혼자라도 끝까지 이곳을 지킬 작정이오. 라고 벌컥 성을 내며 해산을 반대했다. 허식의 발언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동삼, 양규열 외에 병사 20여 명이 남고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만 산을 내려갔다. 그런데 해산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허식이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다. 허식은 병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성 전염병과 허식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3번 회복되었고 3번 재발한 끝에 허식이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다. 동지들 등에 업혀 용변을 봐야 하는 허식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김동삼이 간절히 출형 치료를 권고했지만 그래도 듣지 않았다. 허식은 결국 혼절하고 말았다. 병사들이 혼절한 허식을 업고 통화읍 적십자병원 김필순 박사에게 데려갔다. 병원에서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정이 그 지경에 이르자 백서농장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4년 동안 손톱이 빠지고 목숨 바쳐 만든 백서농장을 떠난다는 것은 혈육과 이별한 것 이상으로 서럽고 원통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장조 김동삼과 지도부들은 결의 앞에 백서를 발표하고 통곡하며 산을 내려왔다. 그 정신은 아직도 면면이 흐르고 있었다. 백서농장 건설 정신은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민족 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네. 서경은 백서농장을 만들 때도 자금을 댔으므로 그때를 생각하며 여준을 위로했다. 서경은 백서농장 건설이 정신력으로 워낙에 유명한 것이었으므로 그런 정신이라면 한민족이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때 목숨 바친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학교를 지켜왔습니다. 여준이 주장한 대로 회의 끝에 한인 대표들을 만났다. 한인 대표들은 학교를 살리는 모금운동을 해보자고 했다. 결국 신흥무관학교를 살리자는 모금운동이 시작되었고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었고 희망이 되어주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학교를 살려야 합니다. 어디 그뿐이요. 통화현, 요하현, 환인현 일대에 맨 처음 학교를 세워준 사람이 누구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 덕에 공부했느냐 말이요. 그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한인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눈물로 이어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갓 결혼한 새색시부터 주부들이 깊숙이 숨겨둔 금반지, 은반지 등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폐물이 없는 여자들은 머리채를 잘라 팔거나 비녀를 내놓았다. 환자들은 먹고 있는 약을 중단하고 약값을 내놓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옷을 내다 팔고 어떤 이들은 신을 삼아 팔고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된장을 퍼다 팔기도 하면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서경은 비상금으로 간직하고 있는 금부지를 생각했다. 그에게는 금거북 한 쌍, 금가락지 한 쌍, 마고자 단추 한 쌍, 금팔찌, 금비녀가 있었다. 양부와 양모님이 물려준 유물이었다. 서경이 박경만을 불렀다. 금거북 한 쌍을 갖다 주어라. 어르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박경만은 울고 싶은 심정으로 소리쳤다. 지금까지 바친 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그것도 모자라 물려받으신 유물까지 바치려고 하시다니요. 박경만은 마구 대들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마님과 규준이, 규서는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학교를 살리겠다고 모두 발벗고 나섰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이냐. 나는 명색이 교주가 아니냐. 경만의 말대로 지금까지 바칠 만큼 바쳤으므로 가만히 앉아있다 하여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고 학교 교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그 문제로 한참을 다투었다. 박경만은 결국 어쩌면 그리도 큰사랑 대감마님 고집을 쏙 빼닮으셨습니까? 라고 중얼거리며 금을 내는 것은 막지 않되 양을 줄이기로 합의를 보았다. 금거북 한 쌍 중 한 짝만 내기로 했다.
모금 운동으로 학교는 일단 살려냈지만 얼마나 더 버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독립 자금은 계속 들어오지 않았다. 서경은 회영과 서신으로 학교 문제를 주고받았다. 국내 사정도 자금을 모으기는 힘든 일이니 차라리 학교를 한인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회영은 서경에게만 그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장 철영과 교감 여준에게도 그 뜻을 전했다. 다시 학교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 우당 선생님의 생각이 옳은 줄 압니다. 교감 여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인단체에 학교를 넘겨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압니다. 이번에는 교사 김탁이 생각을 말했다. 그러면서 김탁이 울먹였다.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말았다. 아직 결정된 일도 아닌데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던 서경이 입을 열었다.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서둘러 한인단체 대표를 부르세요. 며칠 후 통화연에서 단체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학교 문제를 일사천리로 매듭지었다. 학교를 인계하고 나자 때마침 국내에서 3.1운동이 불붙고 있었다. 그리고 만주와 조선의 국경지대로 독립군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만주 각처마다 독립군이 형성되었고 각처의 독립군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지휘관으로 포진하고 있었다. 그렇게 독립군이 승승장구하자 국내외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 국경지대로 몰려들었다. 독립군은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속속 독립군으로 편입시키기에 바빴다. 그렇게 하여 국경지대에 모여든 독립군들은 대규모 군대를 이루었고 그들은 국경지대에서 일제와 크고 작은 전투를 수십 차례 치렀다. 전투를 치를 때마다 독립군이 승리하면서 독립군 일부는 국내로 진입하여 일본의 중요 기관을 파괴하고 중요 인사를 사살하면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일제는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만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만주에는 한인들이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독립군이 만주에서 배출된다는 것에 촉각을 세운 것이었다.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을 잡아야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추가마을은 너무 멀고 험한 지역이라 일본의 관심이 좀처럼 미치지 못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형제들을 누가 언제 밀고 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형제들은 불안하여 더 이상 추가마을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를 정리했으므로 추가마을을 떠날 작정이었다. 경술년 1910년 고국을 떠날 때처럼 경신년 1920년 봄 만주로 망명한 지 꼭 10년 만에 형제들이 다시 서경의 집에 모였다. 건영, 서경, 철영, 호영 등 사형제가 모였다. 회영은 국내로 갔으므로 없었고 시영도 아들 규봉과 함께 봉천으로 떠났으므로 없었다. 이제 만주에는 사형제가 남아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박경만과 김준태, 노비 출신 남자들 13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가 경술련의 고국을 떠날 때는 몇 년만 투쟁하면 나라를 찾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날이 언제인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즉 큰형님께서는 70고령이시니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가문의 제사를 받들다가 고국 땅에 묻히셔야 합니다. 서경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영석아우도 환갑, 진갑 다 넘긴 고령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이제 그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 큰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석 형님 연세가 올해 66입니다. 큰형님과 함께 돌아가시지요. 이제 나라 찾는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형님은 그렇지 않아도 관절염에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는데 치료도 하시고 들어가셔야 옳은 줄 압니다.
셋째 철영과 막내 호영도 서경이 귀국하기를 권했다. 서경은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다. 경술련의 조국을 떠날 때 결심했던 것은 가문의 모든 것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비장한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두 번째 선택의 기로인 셈이었다. 나라는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고 그럴 때는 너의 일신과 가문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양부의 유언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눈을 뜨고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니 너희들도 각자 생각대로 하기를 바란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돌아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울음소리도 뚝 그치고 말았다. 긴 침묵이 흐른 다음 셋째 철영이 나섰다. 우리가 처음에 조국을 떠날 때 맹세한 대로 끝까지 영석 형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도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막내 호영 역시 귀국할 의사가 없으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건영은 서경의 권유에 따라 선영이 있는 장단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서경과 호영은 천진으로 가기로 했다. 셋째 철영은 시영과 규봉이 있는 봉천으로 가기로 했다. 박경만은 서경을 모시기로 하고 김준태는 13명 노비 출신 남자들과 함께 추가마을에 남아 서경이 사들여 놓은 땅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다. 그런데 건영의 큰아들 규룡의 소실 송동댁이 장단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내 남편이 가는데도 혼자 남겠다는 것이냐? 건영이 며느리를 향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저는 본가 아버님을 따르겠습니다. 본가 아버님은 회영을 가리킨 말이었다. 규룡은 본래 회영의 장남이었으므로 송동댁에게는 시아버지가 둘인 셈이었다. 송동댁이 고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에 모두 어리둥절한 채 잠시 말문을 열지 못했다. 당연히 남편을 따라 국내로 갈 줄 알았고 또 국내로 가면 고생을 덜 할 것이었다. 송동댁은 슬하에 딸린 자식 하나 없으므로 본가 시아버지 회영을 도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럼 뜻대로 하게. 규룡이 결론을 내려 송동댁 거치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다시 형제들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추가마을로 들어올 때와 반대로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쓸쓸한 이동이었다. 망명 초기에는 가슴 가득 해방을 꿈꾸며 희망이 끌어넘쳤지만 이제는 막연하고 슬펐다. 서경은 형님 건영과 아우 철영에게 여비를 내주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몸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